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한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히 묻어버렸던 상처가 단 한 사람의 얼굴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시 터져나오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렇게 18년의 멍을 가슴에 간직한 채 억만장자가 된 남자입니다. 그 누구도 그의 상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딸의 이름을 부르며 잠들지 못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비 내리던 어느 밤 어떤 소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삶 전체가 뒤집혀버렸습니다. 그 만남은 행운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단지 오늘이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비는 유리창을 찢어버릴 듯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목길 가로등 불빛은 빗물에 번져 눈이 부실 정도로 흐릿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낡은 자전거 하나가 삐걱거리며 골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둘러맨 채 등에는 작은 배달 가방을 맨 소년 18살 윤한서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얼굴로 이마에 붙은 머리카락을 손등으로 훔치듯 젖히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어떡하든 3만 원은 벌어야 하는데. 할머니 약값, 월세, 오늘 저녁거리.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소년에게 쉬는 시간이란 없었습니다. 쉬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강한 헤드라이트가 눈을 찔렀습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비를 튕기며 빠른 속도로 골목 안으로 꺾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퀴가 고인 물을 밟을 때마다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서재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사업 실패로 노수까지 갔던 남자입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의 황무지에서 철골을 끌어안고 버티며 다시 일어선 남자. 지금은 수천억 자산을 가진 회장이 되었지만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마음만큼은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늘 한 사람의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윤서.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딸을 잃은 지 18년이 되었지만 그 이름만 떠올라도 목이 막혀왔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딸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생각에 잠긴 사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나가던 그의 차 앞에 갑자기 자전거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쾅! 짧은 비명, 자전거가 넘어지는 소리, 철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SUV가 급히 멈춰섰고 재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우산도 챙기지 않은 채 차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비에 젖은 노란 조끼, 바닥에 쓰러진 자전거, 그리고 그 옆에 누워있는 소년 하나. 괜찮습니까?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소년은 얼굴을 찡그리며 팔로 몸을 일으키려다가 부서진 자전거 페달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오늘 일거리 끝났네. 진짜. 몸보다 먼저 자전거를 걱정하는 말투.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현은 그제야 소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앞머리 사이로 보이는 이마, 눈꼬리가 살짝 아래로 내려간 눈, 말을 꺼내기 전에 잠깐 뜸을 들이는 입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8년 전 자기 앞에서 웃던 딸 윤서의 얼굴이 그 소년 위에 겹쳐 올라왔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숨이 막혀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너무나 닮았습니다. 너무나. 병원 응급실 하얀 형광등 아래에서 한서는 침대에 누워 무릎과 팔의 찰과상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골절은 없고요. 타박상이랑 찰과상입니다. 며칠 푹 쉬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에도 한서의 걱정은 자전거로 향했습니다. 자전거는 괜찮습니까? 그거 내일도 써야 하는데. 그 모습을 본 재현은 가슴이 또 한 번 먹먹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신분증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이름이 윤한서 맞으시죠? 재현은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가 서류 위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손에서 서류를 놓칠 뻔했습니다. 윤한서. 성이 윤입니다. 어릴 때 딸이 농담처럼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나중에 아들 낳으면 이름을 한서라 할래. 이름이 예쁘잖아. 내 이름이 들어가게 말이야. 그리고 생년월일. 2008년 5월 3일. 재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은 딸 윤서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딸이 마지막 숨을 거둔 그날 말입니다. 재현은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다음 날 오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한서야. 낮은 목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체구에 허리가 굽은 여인이 우산을 접으며 서 있었습니다. 한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정임은 다급히 다가와 한서의 팔과 얼굴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야, 어디 많이 안 다쳤나? 팔은, 다리는, 머리는. 그때 정임의 시선이 침대 옆에 서 있던 재현에게 닿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끈을 꽉 쥐어버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재현 선생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재현은 놀라서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혹시 박정임 간호사님입니까? 골목길, 병원 모든 상황이 한 줄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18년 전 딸 윤서가 마지막으로 누워 있었던 병실. 그 옆에서 분주히 오가던 간호사. 사고 소식을 전하고 눈시울을 붉히던 그 얼굴. 그녀였습니다. 18년이 지났지만 그 눈빛만큼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예, 그때 그 병원에서 조금 일을 했었습니다. 목소리에 깊은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한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두 분 서로 아세요? 정임은 한서를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재현 쪽을 향해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말을 꺼낼까 말까 갈등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였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셋은 병원 근처의 작은 한식집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올라왔지만 숟가락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간호사님을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임은 손을 모은 채 한서 쪽을 한번 보고 재현 쪽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다시는 회장님을 볼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죽을 때까지 혼자 갖고 가야 하나 생각했었죠. 그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등에는 나이든 사람 특유의 검버섯과 주름이 소복이 박혀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작고 낡은 천 조각 하나였습니다. 색이 바래고 가장자리는 헤어져 있었지만 그 위에는 희미하게 한서라는 자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천 조각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따님이 출산할 때 손에 꼭 쥐고 있던 천입니다. 재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한서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출산이요? 정임은 한서를 향해 미안한 눈빛을 건넸다가 다시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병원이 많이 어지러웠습니다. 사고 환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따님도 그중 한 분이었죠. 근데 아기가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을 꼭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따님이 힘겹게 숨을 쉬면서 계속 이 천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한설아 지어주세요. 실내는 조용했지만 그 말은 마치 폭우 속에 돌을 던진 것처럼 두 사람의 가슴에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정임은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병원 규정상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아이는 성을 윤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윤한서 이름도 따님이 숨이 붙어 있을 때 겨우겨우 적어줬습니다. 한서는 그 말이 이어지는 동안 한 번도 눈을 감지 못하고 정임의 손과 그 천 조각을 쳐다보았습니다. 정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걸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아이에게 언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18년 동안 그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제야 왜 지금 이 순간 그녀가 이 천 조각을 꺼내는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딱 이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에 아이도 더 크기 전에 아버지도 늦기 전에 그래서 정임은 18년 동안 쥐고만 있던 진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오자 비는 조금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의 가슴속 폭우는 더 거세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한서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재현은 운전석 옆자리에서 말을 꺼낼지 말지 계속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물줄기를 따라 재현의 시선도 흘러내렸습니다.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결국 집 거실에 마주 앉았을 때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야. 처음 부르는 이름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굳어버린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나는 너희 엄마가 임신한 줄도 몰랐다. 한서의 눈썹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땐 내가 해외 공사 현장에서 비 맞으며 일하던 때였지. 당장 내 하루 먹을 것도 없고 숙소비도 밀리고 어떻게든 돈 벌어서 너희 엄마에게 내 딸에게 집 한 채만이라도 사주고 싶다고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 재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서 철골을 나르다가 쓰러지기도 했어. 더위에 정신을 잃기도 하고 밤에는 추위에 떨었지. 그래도 참았어. 딸한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재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비행기를 타고 달려왔어. 공항에서 병원까지 택시를 탔는데 그 짧은 시간이 평생처럼 길었지. 제발 무사하기를 빌고 또 빌었어. 병원에 갔을 땐 이미 손을 잡아줄 시간이 없었지. 이 사람의 아픔이, 이 사람의 후회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 뒤로 1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딸을 생각했다.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벌 때마다 이 돈을 딸한테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지. 큰 집에 이사했을 때도 좋은 차를 샀을 때도 늘 딸의 빈자리만 보였지. 재현이 한서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여기 있어. 나는 손자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 딸이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지키려 했다는 것도 몰랐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재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재현은 한서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니? 한서는 처음엔 당황한 얼굴로 쳐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다면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검사를 받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날 둘은 다시 같은 방에 앉아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 그 안에는 두 사람의 운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만약 자기가 착각한 거라면, 그럼 다시 혼자가 되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서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만약 맞다면, 그럼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까? 준비가 됐을까? 그런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재현이 봉투를 찢고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재현은 조용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서재헌, 윤한서, 친자관계 확률 99.99%.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지는 몇 초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서가 먼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말 맞았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기다렸던 것도 아니고 원했던 것도 아닌데 막상 눈앞에서 사실로 확인되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모르는 마음이었습니다. 재현은 종이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은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윤서야, 내가 너한테 너무 늦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18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18년 동안 삼켰던 말들이 이제야 터져 나왔습니다. 한서는 그런 재현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아직은 어색했습니다. 아직은 낯설었습니다. 그래도 한서는 천천히 손을 뻗어 재현의 어깨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재현은 그 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가슴 한편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뒤 재현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한서야, 이제 아르바이트는 그만해도 된다. 공부를 다시 시작해도 좋고 하고 싶은 걸 찾아봐도 좋아. 당장 생활비 걱정하지 말고. 재현은 진심이었습니다. 18년 동안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라도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편안한 잠자리를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서는 조용히 웃음 아닌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그게 더 무섭습니다. 무섭다니? 재현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벌어오지 않으면 당장 오늘 먹을 게 사라지는 삶에 익숙해져서요. 아무것도 안 해도 누군가가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게 좋긴 한데 겁납니다. 한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은 가난하게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짜 말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온 사람은 갑작스러운 안정이 오히려 불안한 법입니다.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재현은 한서의 그 마음을 순간 이해하지 못하고 살짝 상처받은 눈빛을 보였습니다. 나는 너한테 해주지 못했던 걸 이제라도 해주고 싶을 뿐이야.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한서는 숨을 한번 삼킨 뒤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전 아직 할아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걸 주시니까 제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어져서 헷갈립니다. 그 말은 반항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18년 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이 갑자기 가족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재현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주려고 했던 걸까? 하지만 시간이 없다는 조급함이 자꾸 그를 앞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이미 18년을 놓쳤는데 더 늦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조용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싶지만 아직은 어색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재현은 조심스럽게 3층 한쪽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내 엄마 방이다. 윤서는 없지만 내가 윤서를 생각하며 추억을 모아둔 곳이지. 방 안에는 18년 전 멈춰버린 시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스케치북, 자잘한 메모지, 사진들, 낡은 인형 하나. 햇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먼지 입자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서는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마치 조심조심 시간을 밟고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를 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방은 신성한 곳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이, 누군가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하나.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 그 옆에 어깨를 감싸 안고 서 있는 무표정한 남자. 한서는 사진 앞에 서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맞습니까? 대답 대신 재현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 내 엄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서는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상합니다. 정말 닮은 것 같은데 전 아무 기억도 없어서요. 그 말 속에는 섞이지 못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재현의 가슴 한편은 불안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있을까? 또 놓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한 번에 정리되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한서의 마음은 야릇하게 무거웠습니다. 기대, 부담, 설렘, 두려움. 온갖 감정이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느 밤 한서는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았다 놓았다.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앉아있던 재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니? 그냥 잠깐 숨 좀 쉬고 오겠습니다. 언제 돌아와? 한서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재현은 문이 닫힌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딸을 떠나보낸 그날 이후 처음 느껴보는 공포였습니다. 또 내가 놓치는 겁니까? 한서가 향한 곳은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 정임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정임은 젖은 얼굴로 서 있는 한서를 보자 아무 말도 묻지 않고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왔구나. 네. 잠시 울음을 멈춘 뒤 정임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한서야. 이제는 이걸 내가 받아야 할 때인 것 같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접힌 종이를 펴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입니다. 제가 끝까지 말하지 못했지만 제 아이만큼은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부디 이 아이를 혼자 두지 말아주세요. 한서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했던 겁니까?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엄마는 아버지께 늘 미안해했어. 그리고 너라도 아버지 품에서 살기를 바랐지. 눈물이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늦은 밤 재현의 집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현관 앞에서 잠시 신발을 벗고 서 있던 한서가 작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하나만 켜져 있었고 재현은 소파에 앉아 허리를 굽힌 채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재현은 입술을 떨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한서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편지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이건 엄마가 할아버지께 남긴 편지입니다. 저더러 아버지 곁으로 가라고 써놓았습니다. 재현은 손이 떨리는 걸 숨기지 못한 채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딸의 글씨, 딸의 말투, 딸의 마음이 종이 위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글자를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가슴 속에 돌처럼 박혀있던 죄책감이 조금씩 풀어져 내려갔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재현은 종이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서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늦게 와도 괜찮아. 중요한 건 돌아왔다는 거니까. 한서는 어색하지만 천천히 그 품에 기대었습니다.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조금씩 정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서로 안부를 묻는 시간이 늘어났고 한서는 예전처럼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알바 대신 도서관에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지? 좀 생각도 하고요. 그래.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고. 재현도 성급하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재현은 이제야 비로소 가슴속에 빈 의자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제자리를 찾지 못했던 인연이 마침내 서로의 마음 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